정상적인 국가에서 뭔가 혁명적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 정당은 없어져야 돼 맞거든요. 고맙게도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지금 이제 뭐 국정원 뇌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안 건너갔겠느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있는데 어쨌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당을 어떤 페널티도 줄 수 없다는 거. 그게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힘의 논리, 또 지역 감정, 지지율 이런 거의 논리에 의해서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표현이 정말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어 들어간다. 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국정원 뇌물 사건, 국정원과 박근혜의 뇌물 요구 간 매간 매직 사건을 검찰이 탈탈 털다 보면 이번에 기어 들어간 9명하고요. 자유당의 전반적인 커넥션들이 밝혀질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낙연 총리께서 결단을 내려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촛불 집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 있죠. 이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힘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아 버렸거든요. 교과서에서 몇 자 글로 적혀 있던 거를 배운 것과 우리가 실천해서 경험한 거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몸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과거에 그 뭐 1, 20년 전에 뭐 박정희 시대 때 뭐 전두환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뭐 이합집산하고 야합하고 뭐 삼당 합당하고 몸집 불려가지고 이렇게 그 정당 보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무릎 꿇고 뭐 퍼포먼스를 취하고 뭐 이게 뭐 반성하는 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죠. 무릎 꿇고 누구 업고 다니고 화둥둥하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데 너무 그 과거의 시선에서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들이.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퍼포먼스의 네.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네. 실제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서청원이 탈당한 것도 아니고 제명된 것도 아니고 최경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박근혜 제명 출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행했는데 그래서 친박 청산이 된 거냐. 어차피 박근혜는 현재 현역 의원으로 뭐 이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박 청산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지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했던 명분을 아예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 김용태 그 의원이 가장 선도 탈당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온 힘을 쏟자. 거기까진 좋았네. 헌법 가치와 법치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는 파렴치한 집권 여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한테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고요. 대표적인 나쁜 친구예요. 가출하자고 해놓고 지가 먼저 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 지금. 망설이던 유승민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유승민들은 뭐 얘들에 비하면 한 1%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닥 유승민의 진정성은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무성의 프레임이 빠진 것 같아.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바른정당의 얼굴은 유승민이 됐잖아요. 네. 뭐 그 유승민이 한쪽 축에 있는데 김무성 부류의 또 다른 하여튼 실소유주 같은 인물은 유승민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김무성이가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편 가르기. 편 딱 갈라가지고 저쪽에 왕따시키고 네. 이쪽에 자기가 대장질 해먹고 아무 직책도 없으면서 그 당에서 실소유주처럼 감나라 배나라 이런 짓 하다가 그러면 상대가 감정이 상하잖아요. 네, 네가 뭔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겹쳐오다 보니까 보다 못한 당내 의원들이 둘이 뽀뽀를 시킨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척점에 있고 그걸 이 당 분당을 김무성이 주도하니 유승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속마음은 가고 싶지만 일종의 복당 아젠다를 김무성이 선점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정말 불쌍하고 핍박받는 캐릭터로서 이제 완전 전환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의석 배분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바른정당 9명이 탈당을 해서요. 자유한국당이 116명, 바른정당이 11명, 국민의당 40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명, 민중당 2명, 무소속 2명입니다. 예.
거기 무소속은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이정현 이 두 사람이 무소속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이 쪼개지지 않을까요? 과연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김무성계가 생길 거잖아요. 미리 들어갔던 13명과 지금 요번에 들어가는 9명이 분명히 김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김무성계가 될 테고 친박계가 있을 테고 그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홍준표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과연 화합할 수 있을까요? 친박계와 김무성계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무성이 복당을 하게 되면 홍준표의 든든한 방어막, 홍준표의 생각에서는 친박과 싸울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김무성도 친박은 아니니까. 그리고 김무성은 홍준표가 날아가주길 바라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길 그러니까 바라고. 김무성 눈에 홍준표가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정치 외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당의 위치나 역할이 커질 수도 있다 하는 분석도 있고 반대로 작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다른 이야기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이랑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국회 운영은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향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섭단체가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국회 일정 스케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상임위 의석 배분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큰 역할을 다 교섭단체가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가 구성을 못한 정당은 국회 내에서 사실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걸 주도하거나 먼저 요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국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까지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섭단체 용, 예. 당대표실 뭐 이런 거. 예. 아, 정말 열받았겠다, 정말. 유승민의 주말은 어땠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오히려 즐겼을지도 몰라요. 이게 예견돼 있었던 거잖아요. 수달 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승민은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쏠리는 어떤 동정 여론이 오히려 유승민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컨설팅을 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패배하기가 쉽다는 게 뭐냐면 이미 친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미운 놈이 민주당이겠어요? 정의당이겠어요? 아닙니다. 바른정당으로 나가면서 박근혜 탄핵에 동조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배신자론이 먹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무성 부류가 복당을 한다고 한들 그쪽 지지가 돌아오겠습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박근혜가 잠깐 흔들렸으면 모를까. 탄핵해서 정권까지 바뀐 상태에서 가장 큰 공헌자는 바른정당으로 갔던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말한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 그런데 김무성이라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각인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유승민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건전한 보수만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하면 돼요.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유승민이든 김무성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지역구도 선거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친박 부류였던 사람들은 유승민이나 김무성 인정 안 해요. 그냥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느니 차라리 정말로 건강한 보수를 세우겠다는 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바른정당 같은 부류가 지방선거 같은 데서 대패를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가치를 높게 볼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무형의 가치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서열을 보낼 만한 어떤 각오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자유당으로 건너간 9명의 의원들 그리고 먼저 건너간 13명 포함해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정치를 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쓰러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성공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살아남아서 그 다음 선수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그런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보니까 정치적 마케팅으로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쪽에 어차피 들어가 봐야 돌아온 배신자고요. 밖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유승민 정도는 좀 모르겠어요. 정책 위상이랄까 김무성의 반대편 쪽에 있던 그 느낌으로 좀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수도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내에서는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멸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갈 거로 보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그런 거겠죠. 지금 기어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당 보조금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지방선거죠 결국엔. 지방선거 때 내가 유력한 권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일종의 이득 같은 거고 자기 지역 내에 정치 세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예,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뭔가 홍준표와의 확약이 있었다고도 봐야겠죠. 당대표인 홍준표 입장에서 당신네들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거 다 기존의 기득권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것이 없이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끼리의 어떤 미래학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 명분이 있어서 안 돌아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일단 아까 말한 김무성 대 유승민의 패거리 싸움에 있어서의 반대 진영에 섰던 사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큰 정당이 분당이 되거나 탈당자가 많아지면 이제 5기로라도 그 지역위원회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근데 이미 돌아갈 것이 없어진 사람들은 못 돌아가는 거지.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어떤 거를 주고받았는지가 가장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니까 정치 대의 명분이 네, 어딨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 당에서 나온 그 반응들을 보면은요,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명분도 국민에 대한 신의도 양심도 없는 나 혼자 살고 보자는 이합집산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명이 남더라도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바른정당 분당 명분이 없다. 우리는 정책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도 많이 달라지는 네. 그런 거죠. 예. 아, 이 보조금이요 되게 좀 난 김무성이 좀 치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게 11월 15일이 선관위가 4분기 경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버텨주고 뭔가 자유한국당에 선물 같은 걸로 준 거죠. 자유한국당이 의석수가 107석에서 116석으로 되면서 보조금 지급 증가 폭이 가장 커졌는데 이게 28억 6천에서 33억 8,800,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15일만 넘겼으면 14억 7,60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6억 정도로 절반 이상 확 줄어버린 3분의 거죠. 1 거의 네. 3분의 1. 국고 보조금 이런 거죠. 전체 지급해야 될 금액 중에 일단 50%를 교섭단체들이 의석 비분으로 나눠 갖고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에 나눠주고 그 의석 배분으로 나눠주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남는 금액은 그 당시에 그 의원들이 얻었던 득표수랑 또 연관 지어가지고 또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갖고 제 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받는다네요. 열받게.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저 이번에 처음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배분하고 이렇게 한다는 큰 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그 득표수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세분하게 그 조정한다는 그걸 보고 왜 투표제도를 이렇게 하지 왜 정당 보조금만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또 예. 바꾸면 돼. 딱 이 방식이잖아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정당 보조금을 많이 삭감된 것을 4분기 것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집단을 몰아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총선에서 표를 안 주는 거예요. 표를 안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자유당이 민주당 제1당인 민주당보다 정당 보조금을 더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면 일단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당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돼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당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당비를 많이 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일부는 빼겠습니다. 민중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견고한 지지 그룹이 있기 때문에 당원 그룹이 있기 때문에 빼놓고요. 이쪽 이제 보수 집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당원이 뭐 얼만큼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당비가 그렇게 원활하게 거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총선 만약에 이 정당이 정말 천하에 몹쓸 짓을 한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주권자들이 표로 심판을 하면 거의 이건 뭐 한 5년 10년 내에 사그러질 수 있는 운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표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비교섭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당 보조금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기간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들이 그 지금 현재 지지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70% 넘게 항상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 50%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지하고 있지만
쟤네들 보수 집단들한테 가는 표는 철저하게 막아서 단속을 해서 그 집단들이 갖고 가는 돈줄을 최대한 막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보수 쪽의 생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걸로 촉발되는 정계 개편의 뭐 시발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안철수와 유승민이 서로 합당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온전하게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안철수는 사실 호남권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이런 스탠스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뭐 수도권 겨냥한 건강한 보수 쪽의 어떤 정계 개편을 힘을 실는다고 해도 반작용이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낙전, 이삭, 민주당의 의석이 부족하니까 좀 주워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상 겉으로는 안 받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몽빈처럼 이제 호남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떠다닐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도 되는 거고 덕고다히보다는 당에 소속돼 있는 게 낫다 싶어서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 딱 닥치게 되면 국민들이 아까 말한 보수 쪽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질이 멸렬하게 보수 정당들이 분열돼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지지를 안 주는 거야. 다수의 예전에 보수를 찍던 사람들은 문재인 싫어해. 강한 야당이 되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착각인 거죠. 근데 요 방식대로 이제 뭐 또 나갔던 분들 기어 들어오고 막 모사가 횡행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지율 추이 같은 거 보면 그들은 그 자체가 없어져야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형국이에요. 다수는. 없어져야만 니들 정말로 반성하는구나. 근데 뭔가 모사를 통해 가지고 또 새 판을 짜려고 노력을 하잖아.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바른정당 지지율 플러스 자유한국당 지지율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예. 지지율은 똑같이 나올 거다. 또 하나가 더 있죠. 공부 못한 학생들의 특성 같은 건데 시험 준비는 한 달 전부터 하는 거야.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지. 일주일 남겨놓고도 가다가 원래 매락지기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선거 전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로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절한 반성이 돼가지고 유승민 정도는 아마 대구 동구에서 당선되기는 힘들지도 몰라요. 이제는 아직까지는. 근데 유승민이 이제 수도권 어디 지역을 딱 잡고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처절하게 자유한국당 쪽에 당하면 당할수록 인지도는 높아지는.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사람이 하나 수도권에 당선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험난한 길을 나온 건 맞죠. 지금까지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양당 구조 느낌이잖아요. 네. 여당 아니면 야당, 제1야당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 왔던 부분이라서 김민석, 김현 의원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야당들이 막 폐악질 부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의석 배분이 지금 중요하냐는 그 부분이잖아요. 국회의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사법부도 개혁 중이고 행정부는 이미 대통령이 이제 대세가 이제 완전히 바꾸고 있는 중이고 입법부도 사실은 1기보다 2기 원구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개혁에 있어갖고. 예. 자유한국당 쪽에 선수 높은 국회의원이 딱 국회의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원 구성하고 운영할 때 있어갖고 집권상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정들을 안 잡아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일부 지지자분들은 또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지방선거가 다가왔고 총선이 다가오고 하면은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겠느냐예요. 현 여권이. 그래서 당하면 당할수록 선거를 압승할 확률은 높아지는데 그 사이에 망가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조급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죠, 지금은. 뭐 조급한 거야. 사실 야당이 더 조급한 거니까. 저는 요번에 그 김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9명이 이제 탈당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와,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뭐 독자적으로 독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자기들이 그냥 다 깽판 놓고 그냥 배째라식으로 다 이렇게 방해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지금의 이 스탠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 딱 절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못 놓는 거죠. 계속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되고 어떤 정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절묘한 거죠. 이 각각의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121석 이게 107석에서 116석으로 늘어나고 하는, 그리고 그 바른정당이 10석에서 11석으로 줄어들고 하는 이 모든 숫자들 자체가 너무나 절묘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민주당한테 이제 민주당 알아서 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저 지자체 선거가 지나서도 당분간은 우리가 그 촛불 집회에 나갔던 그 열정이 다른 형태로 계속 이 애정과 응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산술적으로 의석과 의석을 합쳐서 지지율이 오른다. 이 생각은 좀 말도 안 되는 게 예. 김무성이 다시 들어와? 그럼 나 지지 철회. 이렇게 빠지는 표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일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훌륭한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몰라요. 단순하게 선거에 살아남기 위해서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김무성 같은 자들은요. 자기가 이득만 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입당할 놈이에요. 이득이 된다면 안 받아주면 원석까지는 되겠지. 낼 수 있겠죠. 원석까지는. 그거는 자신의 의사에 철저하게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만 된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도 빨아주기에 충분한 인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왠지 진짜. 업어줄 것 같은데요. 뽀뽀는 안 돼요. 더러워서 안 되고. 어쨌든 9명이 움직인 것은 사실은 촉발제가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다급한 부분은 국정원 자금이 움직인 흐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사실 뭐 총선도 멀리 남았고 지방선거 내년에 있다고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권 이코르 돈, 이코르 권력이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사실은 본인의 정치 생명뿐이 아니라 실제 생명까지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봐요, 얘네들이. 그래서 특수활동비 자금 수사가 아마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다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올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성 안에 들어가서 공성전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으로 분석이 잘 안 되거든요.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의 그 당시 여당은 어떻게 흐름이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 김무성이 이제 초기에 당대표를 하잖아요. 근데 김무성이 박근혜를 너무 몰랐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굉장히 거만한 상태로 박근혜 쪽이 들으면 기분 나쁠 만한 일도 막 워딩으로 던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친박 쪽과 박근혜 쪽에서 굉장히 세게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 김무성이 뜨거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무성이 계속 지지를 끌려갑니다. 그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당시 원내대표이던 유승민을 끌어내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식으로 박수 딱딱 쳐가면서. 그러면서 김무성 자체는 간이 좀 쩔어든다고 하는 게 대차게 한번 싸울 것처럼 하다가 한 48시간 안에 자기 입장을 번복하기를 여러 번 하다가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밖에서 굉장히 잘 버틴 케이스라고 보고요. 얼마나 간이 작으면 노룩 패스 안 하냐? 그렇죠. 노룩 패스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김무성이 자유당에 기어들어가면 어찌됐든 자유당 안에서는 지금 굉장히 며칠 전부터 굉장히 강한 반발 기류가 보이고 있는 게 예전에 그 옥새 들고 나르시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옥새를 못 찍어서 공천을 못 받았다.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자유당 안에서. 이제만 아니에요, 이제만. 예, 예. 이거는 뭐 형사사건으로까지 물고 갈 수 있을 만큼 막 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무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그 반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글쎄요. 워낙 쫄보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 봐야 저래 봐야 역사적인 큰 흐름으로 보면 소멸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이합 집산이 많다고 하는 건 소멸의 징조라고 보면 돼요. 지진 전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그냥 그 상태를 막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태라 그러면 사실 딱히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기도 하고 그만큼 그들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그들이 지금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적인 수준이 국정농단 촛불을 거치면서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렇죠. 북핵 문제가 나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별로 안 빠지잖아요. 그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이미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큰 박수를 받는 건 스스로 해체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불구덩이에서 싸워봤자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음. 싸워서 살아남으려면은 판을 잘 골라야지. 자기가 싸우고 있는 판이 불구덩이인데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다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가장 난망한 건 이거죠. 이제 자유한국당에 앞으로 몇 년 동안 대선 후보급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예요.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정말 곤란해지기 시작해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게 총선도 영향을 끼치고 대선도 영향을 끼쳐요.
지원 유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비전이 없는 그나마 그래도 그들이 이미지상으로 보면 유승민 정도가 가장 선점에 있다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코어가 지금 밖에 계속해서 지금 동정론이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승민에 의해서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거대한 정당. 김진태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홍준표도 마찬가지고요. 안 해요. 그냥 배신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느니 차라리 정말로 건강한 보수를 세우겠다는 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바른정당 같은 부류가 지방선거 같은 데서 대패를 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가치를 높게 볼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무형의 가치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소요를 보낼 만한 어떤 각오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자유당으로 건너간 9명의 의원들 그리고 먼저 건너간 13명 포함해서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이 정치를 해 나가면서 언젠가는 쓰러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성공할 수도 있는데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살아남아서 그 다음 선수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그런 정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고 보니까 정치적 마케팅으로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쪽에 어차피 들어가 봐야 돌아온 배신자고요. 밖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죠. 유승민 정도는 좀 모르겠어요. 정책 위상이랄까 김무성의 반대편 쪽에 있던 그 느낌으로 좀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수도권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내에서는 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전멸에 가까운 상태로 들어갈 거로 보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그런 거겠죠. 지금 기어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당 보조금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지방선거죠 결국엔. 지방선거 때 내가 유력한 권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일종의 이득 같은 거고 자기 지역 내에 정치 세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비례대표가 아니고 지역구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뭔가 홍준표와의 확약이 있었다고도 봐야겠죠. 당대표인 홍준표 입장에서 당신네들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거 다 기존의 기득권 인정해 줄게. 이런 식의 것이 없이 들어갔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끼리 어떤 미래학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적 명분이 있어서 안 돌아갈까요?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일단 아까 말한 김무성 대 유승민의 패거리 싸움에 있어서의 반대 진영에 섰던 사람 첫 번째겠지만 두 번째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큰 정당이 분당이 되거나 탈당자가 많아지면 이제 5기로라도 그 지역위원회 빈자리를 채우잖아요. 근데 이미 돌아갈 것이 없어진 사람들은 못 돌아가는 거지.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 어떤 거를 주고받았는지가 가장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니까 정치 대의 명분이 어딨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각 당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은요. 민주당에서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명분도 국민에 대한 신의도 양심도 없는 나 혼자 살고 보자는 이합집산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명이 남더라도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바른정당 분당 명분이 없다. 우리는 정책 연대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당 보조금도 많이 달라지는 그런 거죠. 네. 이 보조금이요 되게 좀 난 김무성이 좀 치사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게 11월 15일이 선관위가 4분기 경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버텨주고 뭔가 자유한국당에 선물 같은 걸로 준 거죠. 자유한국당이 의석수가 107석에서 116석으로 되면서 보조금 지급 증가폭이 가장 커졌는데 이게 28억 6천에서 33억 8,800, 한 5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15일만 넘겼으면 14억 7,600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6억 정도로 절반 이상 확 줄어버린 거죠. 3분의 1 거의 3분의 1. 국고 보조금 이런 거죠. 전체 지급해야 될 금액 중에 일단 50%를 교섭단체들이 의석 비번으로 나눠 갖고 그 다음에 비교섭단체에 나눠주고 그 의석 배분으로 나눠주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남는 금액은 그 당시에 그 의원들이 얻었던 득표수랑 또 연관 지어가지고 또 더 나눠주는 방식으로 해갖고 제 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받는다네요. 열받게. 그러니까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또 이번에 처음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50%를 배분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 큰 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그 득표수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세분하게 그 조정한다는 그걸 보고
왜 투표 제도를 이렇게 하지 왜 정당 보조금만 이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예. 바꾸면 돼. 딱딱딱 그 이 방식이잖아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정당 보조금을 많이 삭감된 것을 4분기 것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집단을 몰아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총선에서 표를 안 주는 거예요. 표를 안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자유당이 민주당, 제1당인 민주당보다 정당 보조금을 더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 전혀 벌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교섭단체가 아니면 일단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당 자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게 돼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런 당의 지지자들이 당원들이 당비를 많이 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일부는 빼겠습니다. 민중당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견고한 지지 그룹이 있기 때문에 당원 그룹이 있기 때문에 빼놓고요. 이쪽 이제 보수 집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당원이 뭐 얼만큼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당비가 그렇게 원활하게 거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총선 만약에 이 정당이 정말 천하에 몹쓸 짓을 한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정당 해산 청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주권자들이 표로 심판을 하면 거의 이건 뭐 한 5년 10년 내에 사그러질 수 있는 운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표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일단 제일 먼저 비교섭단체를 만들어 놓고 정당 보조금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울타리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선거 기간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들이 그 지금 지지하는 현재 지지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70% 넘게 항상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 50%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지하고 있지만 쟤네들 보수 집단들한테 가는 표는 철저하게 막아서 단속을 해서 그 집단들이 갖고 가는 돈줄을 최대한 막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의 생각과 보수 쪽의 생각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걸로 촉발되는 정계 개편의 뭐 시발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번에 안철수와 유승민이 서로 합당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온전하게 통합이 되는 게 아니고 안철수는 사실 호남권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 이런 스탠스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뭐 수도권 겨냥한 건강한 보수 쪽의 어떤 정계 개편을 힘을 실는다고 해도 반작용이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낙전, 이삭, 민주당의 의석이 부족하니까 좀 주워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상 겉으로는 안 받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목민처럼 이제 호남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떠다닐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상황도 되는 거고 덕고다히보다는 당에 소속되는 게 낫다 싶어서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선거라고 하는 공간에 딱 닥치게 되면 국민들이 아까 말한 보수 쪽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얘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리멸렬하게 보수 정당들이 분열돼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지지를 안 주는 거야. 다수의 예전에 보수를 찍던 사람들은 문재인 싫어해. 강한 야당이 되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착각인 거죠. 근데 요 방식대로 이제 뭐 또 나갔던 분들 기어 들어오고 막 모사가 횡행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지율 추이 같은 거 보면 그들은 그 자체가 없어져야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형국이에요. 다수는. 없어져야만 아 니들 정말로 반성하는구나. 근데 뭔가 모사를 통해 가지고 또 새 판을 짜려고 노력을 하잖아.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바른정당 지지율 플러스 자유한국당 지지율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네. 지지율은 똑같이 나올 거다. 또 하나가 더 있죠. 공부 못한 학생들의 특성 같은 건데 시험 준비는 한 달 전부터 하는 거야.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공부를 안 하니까지. 일주일 남겨놓고도 가다가 원래 배락지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선거 전이 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절한 반성이 돼가지고 유승민 정도는 아마 대구 동구에서 당선되기는 힘들지도 몰라요. 이제는 아직까지는. 근데 유승민이 이제 수도권 어디 지역을 딱 잡고 들어가. 근데 이 사람이 처절하게 자유한국당 쪽에 당하면 당할수록 인지도는 높아지는.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사람이 하나 수도권에 당선되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험난한 길을 나온 건 맞죠. 지금까지 사람들 마음속으로는 양당 구조 느낌이잖아요. 네.
여당 아니면 야당, 제1야당 뭐 이런 개념으로 계속 왔던 부분이라서 김민석, 김현 의원 방송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그래서 야당들이 막 폐악질 부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의석 배분이 지금 중요하냐는 그 부분이잖아요. 국회의장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사법부도 개혁 중이고 행정부는 이미 대통령이 이제 대세가 이제 완전히 바꾸고 있는 중이고 입법부도 사실은 1기보다 2기 원구성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개혁에 있어갖고 예. 자유한국당 쪽에 선수 높은 국회의원이 딱 국회의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원 구성하고 운영할 때 있어갖고 직권상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정들을 안 잡아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의 일부 지지자분들은 또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지방선거가 다가왔고 총선이 다가오고 하면은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겠느냐예요. 현 여권이. 그래서 당하면 당할수록 선거를 압승할 확률은 높아지는데 그 사이에 망가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조급증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죠, 지금은. 뭐 조급한 거야. 사실 야당이 더 조급한 거니까. 저는 요번에 그 김무성을 중심으로 해서 9명이 이제 탈당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를 보는 순간 와,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뭐 독자적으로 독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자기들이 그냥 다 깽판 놓고 그냥 배째라식으로 다 이렇게 방해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없으면 지금의 이 스탠스도 버티기 힘든 상황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 딱 절묘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못 놓는 거죠. 계속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되고 어떤 정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절묘한 거죠. 이 각각의 숫자 자체가. 그러니까 121석, 이게 107석에서 116석으로 늘어나고 하는, 그리고 그 바른정당이 10석에서 11석으로 줄어들고 하는 이 모든 숫자들 자체가 너무나 절묘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민주당한테 이제 민주당 알아서 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지자체 선거가 지나서도 당분간은 우리가 그 촛불 집회에 나갔던 그 열정이 다른 형태로 계속 이 애정과 응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산술적으로 의석과 의석을 합쳐서 지지율이 오른다. 이 생각은 좀 말도 안 되는 게 예. 김무성이 다시 들어와? 그럼 나 지지철회. 이렇게 빠지는 표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득일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훌륭한 분석을 해내고 있는데 정치인들만 몰라요. 단순하게 선거에 살아남기 위해서 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더 있겠습니까? 김무성 같은 자들은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뭔가 혁명적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 정당은 없어져야 돼 맞거든요. 고맙게도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지금 이제 뭐 국정원 뇌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안 건너갔겠느냐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있는데 어쨌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당을 어떤 페널티도 줄 수 없다는 거. 그게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힘의 논리, 또 지역 감정, 지지율 이런 거에 논리에 의해서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표현이 정말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어 들어간다. 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국정원 뇌물 사건, 국정원과 박근혜의 뇌물 요구 간 메가 매직 사건을 검찰이 탈탈 털다 보면 이번에 기어들어간 9명 하고요. 자유당의 전반적인 커넥션들이 밝혀질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낙연 총리께서 결단을 내려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촛불 집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 있죠. 이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힘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아 버렸거든요. 교과서에서 몇 자 글로 적혀 있던 거를 배운 것과 우리가 실천해서 경험한 거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몸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과거에 그 뭐 1, 20년 전에 뭐 박정희 시대 때
뭐 전두환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뭐 이합집산하고 야합하고 뭐 삼당 합당하고 몸집 불려가지고 이렇게 그 정당 보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무릎 꿇고 뭐 퍼포먼스를 취하고 뭐 이게 뭐 반성하는 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죠. 무릎 꿇고 누구 업고 다니고 화동동하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데 너무 그 과거의 시선에서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들이.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퍼포먼스의 네.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네. 실제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서청원이 탈당한 것도 아니고 제명된 것도 아니고 최경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박근혜 제명 출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행했는데 그래 친박 청산이 된 거냐. 어차피 박근혜는 현재 현역 의원으로 뭐 이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박 청산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지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했던 명분을 아예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 김용태 그 의원이 가장 선도 탈당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온 힘을 쏟자. 거기까진 좋았네. 헌법 가치와 법치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는 파렴치한 집권 여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한테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고요. 대표적인 나쁜 친구예요. 가출하자고 해놓고 네. 지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 버려서 기어 들어가 버렸어 지금. 망설이던 유승민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유승민들은 뭐 얘들에 비하면 한 1%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닥 유승민의 진정성은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무성의 프레임이 빠진 것 같아.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바른정당의 얼굴은 유승민이 됐잖아요. 네. 뭐 그 유승민이 한쪽 축에 있는데 김무성 부류의 또 다른 하여튼 실소유주 같은 인물은 유승민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김무성이가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편 가르기. 편 딱 갈라가지고 저쪽에 왕따시키고 네. 이쪽에 자기가 대장질 해먹고 아무 직책도 없으면서 그 당에서 실소유주처럼 감나라 배나라 이런 짓 하다가 그러면 상대가 감정이 상하잖아요. 네, 네가 뭔데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겹쳐오다 보니까 보다 못한 당내 의원들이 둘이 뽀뽀를 시킨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척점에 있고 그걸 이 당 분당을 김무성이 주도하니 유승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속마음은 가고 싶지만 일종의 복당 아젠다를 김무성이 선점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정말 불쌍하고 핍박받는 캐릭터로서 이제 완전 전환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의석 배분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바른정당 9명이 탈당을 해서요. 자유한국당이 116명, 바른정당이 11명, 국민의당 40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명, 민중당 2명, 무소속 2명입니다. 예. 거기 무소속은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이정현 이 두 사람이 무소속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이 쪼개지지 않을까요? 과연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김무성계가 생길 거잖아요. 미리 들어갔던 13명과 지금 요번에 들어가는 9명이 분명히 김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김무성계가 될 테고 친박계가 있을 테고 그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홍준표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그 과연 그 화합할 수 있을까요? 친박계와 김무성계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김무성이 복당을 하게 되면 홍준표의 든든한 방어막, 홍준표의 생각에서는 친박과 싸울 수 있는. 예. 왜냐하면 어차피 김무성도 친박은 아니니까. 그리고 김무성은 홍준표가 날아가주길 바라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길 그러니까 바라고. 김무성 눈에 홍준표가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런 관점이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정치 외적으로 봤을 때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당의 위치나 역할이 커질 수도 있다 하는 분석도 있고 반대로 작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다른 이야기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일단은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별로 없어요.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이랑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국회 운영은 아시잖아요. 국회의원은 어떻게 향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섭단체가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국회 일정 스케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상임위 의석 배분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큰 역할을 다 교섭단체가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가 구성을 못한 정당은 국회 내에서 사실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걸 주도하거나
먼저 요구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국회에서 사용하던 사무실까지 원칙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된다고 예, 예. 하더라고요. 교섭단체 용, 예. 당대표실 뭐 이런 예, 거. 예. 아, 정말 열받았겠다, 정말. 유승민의 주말은 어땠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오히려 즐겼을지도 몰라요. 이게 예견돼 있었던 거잖아요. 수달 네. 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유승민은 속으로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종의 마누라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쏠리는 어떤 동정 여론이 오히려 유승민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와서 컨설팅을 했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패배하기가 쉽다는 게 뭐냐면 이미 친박을 중심으로 한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미운 놈이 민주당이겠어요? 정의당이겠어요? 아닙니다. 바른정당으로 나가면서 박근혜 탄핵에 동조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배신자론이 먹혔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김무성 부류가 복당을 한다고 한들 그쪽 지지가 돌아오겠습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박근혜가 잠깐 흔들렸으면 모를까. 탄핵해서 정권까지 바뀐 상태에서 가장 큰 공헌자는 바른정당으로 갔던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중에 아까 말한 내가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 그런데 김무성이라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각인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전략적으로 유승민도 마찬가지일 거고 정말 건전한 보수만 우리를 지지해 주세요 하면 돼요.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유승민이든 김무성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지역구도 선거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지역 내에서 그런 친박 부류였던 사람들은 유승민이나 김무성 인정